45조 원.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나라 예상급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삼성이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당황커녕 마치 그래 파업해라 라는 표정이에요. 왜일까요? 답은 지난 3월 삼성이 조용히 꺼낸 110조 원짜리 문서 한 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10년 넘게 칼을 갈아온 SK 하이닉스마저 이 판에 슬그머니 줄을 맞췄다는 사실이에요. 경쟁사가 적의 편을 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문장이 머리에 박힐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45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삼성 직원, 주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월급 통장까지 흔듭니다. 산업의 판이 뒤집히는 순간 채널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딱 하나만 먼저 짚고 들어갈게요. 이번 파업, 돈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역대급으로 벌고 있고 노조도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왜 요구 수위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옆집 이야기부터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해 가을 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로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못 박았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쓴다. 상한선은 없앤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직원들이 별다른 노력을 더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잘 벌면 자동으로 성과급이 불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닉스 직원들은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을 쓸어 담게 된 겁니다. 일부 전망에서는 1인당 6억까지 거론될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이 삼성 직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반도체를 만들어요. 같은 한국 회사예요. 그런데 옆집은 자동으로 6억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매년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겠죠. 진짜 주목할 부분은 이 광경을 본 게 삼성 직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 15%가 자그마치 45조 원이에요. 전 국민에게 1인당 87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한 발 더 나갔어요.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이닉스발 요구, 도미노가 한국 대기업 전체로 번진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장기 보유 주식 형태로 주겠다는 상당한 수준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마저도 거부했어요. 왜? 노조위원장은 사측 제안을 두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영문화도 아닌 일회성 보상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그리고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자동으로 나오는 고정구조를 계약서에 못 박아달라. 이게 노조의 진짜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업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호황일 때 받을 몫을 계약서에 영구 고정할 것이냐, 불황일 때 회사가 살아남을 여지를 남겨둘 것이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사측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몇 년 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은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그것도 아주 냉혹하게요. 불과 몇 년 전 삼성 반도체 부문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습니다. 10몇 조 원 규모였어요. 회사가 방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꺾인 겁니다. 그때 직원들만의 잘못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총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실적이 좋을 때 계약서에 못 박아두지 않으면 또 당한다.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만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측이 이 요구를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호황에서 불황으로 넘어가는 사이 영업이익이 천문학적 수준에서 10분의 1로 줄어드는 해가 반드시 옵니다. 반도체 산업의 숙명이에요. 그 해에도 계약서대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줘야 한다면 이익이 반토막 난 해에도 수조 원이 강제로 빠져나갑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설비 투자에만 수십조 원을 써야 하는 회사예요. 한번 투자 시점을 놓치면 경쟁사에 추월당하고 그 피해는 결국 직원들에게도 돌아옵니다. 이익이 반토막 나는 해에 투자 재원도 지키면서 동시에 수조 원의 성과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건 회사의 생존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부담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반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익 날 때 같이 나누자면서 적자면 돈 돌려줄 거냐? 주주는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고스란히 봅니다. 직원은 적자가 나도 월급은 그대로예요. 이 명백한 비대칭, 주주들이 노조 요구에 반대하는 집회까지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진은 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 영상의 진짜 본론이 시작됩니다. 삼성이 올해 3월에 꺼낸 110조 원의 정체를 보면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세 가지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투자액이 11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달에 나온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경영학 용어 하나만 쉽게 풀어볼게요. 회사 비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고정비랑 변동비. 이거 헬스장으로 비유하면 진짜 쉬워요. 여러분이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달 나가는 임대료, 이건 고정비예요. 손님이 많든 적든 똑같이 나갑니다.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트레이너 인건비는요? 손님이 늘면 트레이너도 늘려야 하고 트레이너들이 옆집은 더 주는데요? 하면서 단체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비용이 들쭉날쭉해져요. 심지어 단체로 그만두겠다 이러면 헬스장이 인지처럼 멈춥니다. 이게 변동비예요. 이름은 변동비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성과급 요구가 거세지고 사이클이 꺾이면 구조조정 갈등이 터지고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파업이 공장을 멈춰 세웁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거 진짜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반면 로봇은 어떨까요? 살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한 번 사두면 5년이든 10년이든 감가상각이 딱 정해진 고정비입니다. 로봇은 파업을 안 합니다.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이클이 꺾여도 45조를 들이미지 않습니다. 옆집 임금 보고 분란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어요. 최근 대법원이 OPI 성과급은 퇴직금 기준인 평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큰 타격이었지만 기업 입장에선 자동화 투자를 늘려야 할 명분이 더 뚜렷해진 신호였어요. 파업이 터지고 법원 판결도 나오고 경영진의 계산기는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평택 공장에 직접 들어가 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장에는 레일 로봇이 줄지어 다니고 설비는 수천 대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동화는 이미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면 노조는 이걸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도 파업을 하는 걸까요? 압니다. 노조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파업하는 데는 그들 나름의 절박한 셈법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 공장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단순 오퍼레이터입니다. 설비 옆에서 웨이퍼를 관리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이에요. 이 직구는 솔직히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됐어요. 작년 파업 때 생산 차질이 예상보다 작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이에요. 공정 엔지니어. 자동화 설비가 이상을 일으키거나 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인을 찾고 세팅을 바꾸는 건 아직 사람이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영역이에요. 10년, 15년, 현장에서만 쌓이는 감각이 있어야 가능해요. 체계도 없고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면 그 지식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삼성이 2030년까지 AI 자율공장을 목표로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마지막 연역, 사람의 감각까지 기계로 대체하는 겁니다. 노조도 이 구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요구 수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협상 카드를 쓸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동화가 완성되고 나면 파업 자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나가면 공장이 멈춘다는 압박 카드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지금 제도를 못 박지 않으면 몇 년 뒤엔 협상 테이블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업은요, 단순히 올해 성과급 싸움이 아닙니다. 자동화 이후에도 회사에 남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확보하느냐를 지금 결정하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 싸움을 혼자 치르고 있지 않아요. 진짜 주목할 건 가장 강력한 위기 신호는 회사 안이 아니라 밖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노조 측 시각도 짚어야 공평하겠죠. 노조의 요구에 나름의 명분이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경영진의 결단과 함께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주말 근무를 감수한 엔지니어들의 기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의 몫을 계약서에 명문화해달라는 요구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측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이라는 훨씬 더 큰 시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계 위에는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삼성이 파업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동안 빈자리를 노리는 곳이 있어요. 대만의 TSMC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이미 노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삼성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면 대만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글로벌 큰손들은 분기, 반기 단위로 공급 업체를 평가해서 점수에 따라 물량을 배분합니다. 그 평가의 핵심 기준이 뭐냐? 공급 안정성이에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서 한번 이탈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삼성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으면 엔비디아 물량은 TSMC로 넘어갑니다. 그 거래 관계가 굳어지면 다시 뺏어오는데 수년이 걸려요.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협력업체와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돌아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평소엔 특허 소송을 벌이는 앙숙이죠. 그런데 두 회사가 엔비디아 GTC 무대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각자 2030년 무인 공장 구축 전략을 발표하면서요. 심지어 두 회사는 무인 공장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왜 그럴까요?
TSMC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자동화만이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결론을 두 회사가 각자 도달한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꺼내든 110조의 진짜 얼굴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 두 거인이 함께 그리는 생존 창사진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파업이 두렵지 않은 공장, 무리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장, 옆집 임금에 흔들리지 않는 공장. 경영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그림일까요? 불을 꺼도 돌아가는 공장. 그게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함께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미뤄뒀던 세 번째 발표를 꺼낼 차례예요. 삼성전자가 올해 3월 110조 투자, 그리고 2030년 무인 공장 선언과 함께 조용히 꺼낸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조 원대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주주 환원 강화 방침이었어요. 이게 왜 결정타냐?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이어보시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원도는 첫째, 미래 설비에 쓰고, 둘째, 자동화에 쓰고, 셋째, 주주에게 돌려준다. 이 세 줄짜리 우선순위표 어디에도 노조가 요구한 45조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회사가 같은 달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한 건 시장과 직원과 주주 모두에게 앞으로 이익이 나면 이 순서대로 쓰겠다는 신호를 던진 거예요.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서 받은 주식으로 주겠다는 제안의 진짜 의미도 이 그림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보입니다. 자, 이제 모든 그림이 보입니다.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 경영진이 쉽게 타협할 수 없는 이유, TSMC가 기다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삼성이 3월에 던진 세 가지 카드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유.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만들어진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다 보고 나면 진짜 묵직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 싸움, 정말 노사 중 누군가가 이기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진짜 판은 다른 곳에서 짜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자동화가 완성되고 나면 한국 제조 공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될 겁니다. AI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공장의 지분을 가진 사람. 그 둘 사이에 있던 수많은 일자리는 사라지거나 협상력 없는 자리로 바뀝니다. 이건 삼성과 SK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차도 같은 길을 보고 있고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제조업 일자리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앞당기는 트리거 중 하나가 지금처럼 과도하게 치닫는 노사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 자녀의 직업, 여러분 동네 상권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자영업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부동산과 물가까지 건드려요. 이게 진짜 나비 효과입니다. 직원들은 파업 찬성 투표에서 93%가 손을 들었어요. 반면 정부는 국가 산업 타격을 우려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죠. 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직원이었다면 회사의 생존과 내 목 중 어디에 무게를 뒀을까요? 내가 그 주주였다면 파업 소식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갈등은 45조 성과급이 아니라 회사가 번 돈을 설비 자동화 주주 순으로 쓰겠다고 이미 정리해둔 우선순위 안에서 사람의 자리가 어디까지 남을 것인가를 산업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이라면 110조 카드를 꺼냈을까요? 아니면 노조와 손을 잡고 다른 길을 찾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노조 위원장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회사와 산업 전체를 함께 살리는 어떤 카드를 꺼내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이런 산업 이면의 진짜 그림을 계속 풀어드릴 테니까 채널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